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구상에서 아마존 다음으로 큰 열대우림을 보유한 콩고. 자, 그런데 최근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한 콩고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열대우림을 한국에 매각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열대우림에는 엄청난 규모의 석유와 가스들이 매장되어 있어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이를 사기 위해 혈안이 됐었는데요. 콩고가 왜 다른 나라들을 모두 뿌리치고 한국을 선택했는지, 한국이 콩고 분지를 최종 낙찰받게 되면 얼마나 큰 대박을 얻을 수 있는지, 한국인의 복지가 얼마나 눈에 띄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존과 함께 지구의 허파 중 하나로 꼽히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 국민주 콩고의 열대우림이 곧 다른 나라로 팔릴 것이라 미일간 뉴욕타임스 NYT가 24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콩고 정부는 자국 내 석유가스 매장지 다수를 경매에 내놓은 상황인데요. 경매는 이달 말 이뤄질 예정입니다. 민주콩고는 올해 5월 경매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경매 대상지의 수를 16곳에서 30곳으로 늘렸습니다. 경매 대상지에는 고릴라 서식지인 비룬가 국립공원과 개발 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 있는 열대 이탄지대 등에 위치한 매장지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은 작년 11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에서 10년간 콩고 분지 열대우림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했고 국제사회로부터 5억 달러 약 6,500억 원 상당의 관련 투자까지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녹색 에너지를 강조하던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조차 화석 연료에 다시 눈을 돌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주콩고 탄화수소 장관 고문인 토시 음파노는 민주콩고 정부가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주목해왔다면서 빈곤 지원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매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구를 살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콩고는 현재 지구온난화를 걱정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콩고인데요.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 최근에는 콩고 내 마을 간 무력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향을 떠난 이재민들의 수가 수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재민인 멜코아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면서 식량이 부족해 아이들이 아프다라고 말했고 몇 킬로미터 떨어진 채 로이 TS, LOWI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 움막은 식량 배급 때 쓰고 남은 비닐봉지나 자루로 고정해놨지만 비가 오면 속수무책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만보는 비닐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움막엔 물이 샌다라면서 이마저도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콩고 주민 에스퍼란스는 음식을 담을 그릇도 없고 물을 나를 통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 살고 있다라면서 주변 밭은 이미 경작이 끝났고 일거리를 찾으려면 아주 멀리 가야 하는데 그마저도 급여가 한 달러 약 200원도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웃인 요아킴은 비닐 포대, 음식, 화장실이 없고 아주 적은 우물도 매우 멀리에 있다라면서 음식이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콩고 정부는 콩고에 있는 엄청난 규모의 석유 매장지들을 매각할 것이라 선포했는데요. 총 매각 금액은 4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된 콩고 내 석유 매장지 모든 곳에서 석유가 개발되기 시작하면 그 가치는 최소 200조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에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 심지어 러시아도 콩고 석유 매장지를 탐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를 위해 러시아 외무장관이 푸틴의 친서를 직접 콩고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콩고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깨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콩고 정부가 한국을 선택한 것 같다며 한국이 초대박 날 것이라 전했는데요. 놀랍게도 콩고가 한국에 이 엄청난 석유 매장지를 매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콩고는 이전에도 한번 한국석유공사와 삼성물산으로 구성된 한국 컨소시엄에 콩고의 엠분디 광구를 매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유저는 잔존 매장량이 2억 600만 배럴, 일일 생산량 4만 배럴 규모로 서아프리카 육상 광구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것입니다. 엄청난 규모인데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드릴 10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유 시추의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요. 무려 3,600M 이상도 시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 석유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너무 깊숙이 매장되어 있어 개발하지 못했던 수많은 석유 매장 지역이 한국의 기술 때문에 난리가 난 것인데요. 콩고 정부도 세계 최강의 석유 시추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개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약이 최종 체결되면 한국의 복지 수준은 단숨에 퀀텀 점프를 하게 됩니다. 한국이 산유국이 되면 복지 수준도 이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산유국인 카타르의 경우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 대학으로 유학을 갈 때에도 학비 전액을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뿐만 아니라 현지 생활비도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카타르 국민은 교육비뿐만 아니라 평생 의료비와 전기세, 수도세가 무료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산유국이 되면 카타르처럼 이자 없이 국가에서 대출해주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물론 금액에는 제한이 있지만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수억 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더 놀라운 혜택은 바로 개인소득세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세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게다가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게 되면 카타르 정부는 아이 아빠와 엄마에 각각 1억 원과 3천만 원씩을 지급하는데요. 출산을 한 여성들에게 월 230만 원 정도를 평생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일머니 파워인데요. 이미 한국석유공사와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콩고로부터 석유 매장지를 한 차례 사들이는데 성공한 바 있기 때문에 당시 노하우를 살려 이번에 또 성공하게 된다면 아시아 최대의 석유 생산국으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는 또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팬데믹의 시작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고통을 받을 때 유일하게 한국이 콩고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은 콩고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코로나19 방역 물자를 대규모 지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콩고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식량을 꾸준히 대량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콩고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가장 호감 가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이전에 콩고 정부가 석유 매장지를 한국에 매각했을 당시에도 콩고 국민들의 태도는 너무나 호의적이었습니다. 콩고가 한국을 선택함으로써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1대1로의 일환으로 콩고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빌려주었는데요. 중국은 그동안 콩고의 석유 매장지를 얻기 위해 콩고에 빌려준 금액 중 이 800만 달러의 채무를 탕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700만 달러를 별도로 지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대가로 콩고 내에서 생산되는 코발트 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강탈했습니다. 콩고에 도로와 병원 몇 개 지어주는 대가로 콩고에서 생산되는 전체 구리 및 코발트 광산에 대한 지분 68%를 챙겨간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콩고 국민들은 너무나도 분노하고 있는데요. 콩고는 중국의 이러한 강탈행위에 열받은 나머지 IMF의 구제금융까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의 AFP 통신은 28일 현지 시간 콩고 공화국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려 한다면서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한 중국의 투자 전략이 콩고 공화국에서 장애물을 만난 것 같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콩고는 IMF로부터
5억억 원을 긴급 지원받았고 앞으로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IMF 측과 협의한 사항 중 하나로 중국에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갚지 않겠다라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그동안 수천억 원을 콩고에 투자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콩고의 석유 매장지를 중국에 매각할 줄 알았는데 콩고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해버리는 바람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단숨에 석유 생산국으로 등극하면서 전 세계 언론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울릉도 동남쪽으로 100길 따라 200리를 가면 자랑스러운 한국 땅 독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쌍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한국 땅이죠. 그런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로 독도 아래에 매장되어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꼽히는데요. 독도 아래 깊은 바다에는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6억 톤 매장되어 있는데 이를 개발하면 향후 30년간 매년 10조 원 이상의 경제성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독도뿐 아니라 제주도 가까운 바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10배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1등으로 찜해뒀는데 중국과 일본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인류의 역사는 흔히 전쟁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전쟁을 통해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국가가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예쁜 점 하나 없는 인간의 욕심이죠. 하지만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 보자면 전쟁은 기술의 진보를 이끌어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종말시킨 핵폭탄은 비록 수많은 희생을 불러왔지만 원자력 발전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등장시켰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특히 석유 등의 자원은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다못해 따뜻한 난방을 위해서라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원으로 이 석유 덕분에 중동 국가들은 마음대로 힘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가끔은 과도하리만치 과격한 종교 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지만 이들에게 힘을 실어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입니다.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증기기관차는 기계라는 인간 노동력 대체제를 만들어냈고 이때부터 석탄은 산업 발달의 필수 원자재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1911년 영국 해군 제독이던 윈스턴 처칠이 등장해서는 영국의 전함들의 석유 동력 엔진을 장착시킵니다. 전 세계 군사력 경쟁이 한창이던 당시 처칠은 독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었죠. 석유는 석탄보다 부피가 작을지 몰라도 열에너지가 높았던 관계로 전함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고 이때부터 세계는 석유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로 세계를 쥐고 흔드는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현재까지도 석유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로서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다. 전기나 수소 등이 대체 에너지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전기를 생산하려면 지하 자원이 필요하고 수소 에너지도 지하 자원을 재료로 합니다. 게다가 인간의 이동수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도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석유는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보통 한국을 두고 지하자원 빈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윗동네 북한은 천국인 반면 그 아래 남한은 지하자원에 있어서만큼은 빈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가장 중요한 지하자원 석유가 한국에도 매장되어 있을까요? 한반도에는 석유가 매장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에도 남한에도 석유가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밑바닥에 매장된 석유의 양은 세상을 뒤바꿀 만한 수준이라고 하죠.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2011년 하지원, 안성기 주연의 제7광구라는 영화가 개봉합니다.
한반도 남단 7광구의 망망대해에 떠있는 석유시 추선, 이글립스호에서 벌어지는 심해 괴생명체와 대원들 간의 사투를 그린 SF 영화로 국내 최초로 IMAX 3D로 컨버팅된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상과학 영화로 만들어지기에는 제7광구가 가지는 의미가 너무 깊습니다. 바로 한국이 세계를 쥐고 흔들만한 석유가 매장된 곳이 바로 이 광구니까요. 지난 2018년 10월 29일 중국 군용기 일대가 이어도와 가까운 제주도 해역을 지나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비행기는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후 한반도 가까이 진입해 강원도 강릉 동쪽까지 북상했었죠.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기는 했지만 중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될 도발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이어도까지 날아와 강원도 강릉까지 찍고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어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어도는 한국에게 있어서 산유국으로서의 지위의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작은 섬은 제주도민들에게 조금만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몰고 나가면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꿈의 어장이었는데요. 제주도 서남쪽의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2km, 중국의 퉁타오에서 245km, 일본의 도리시마에서 276km 떨어진 이어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중암초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도가 잔잔한 평상시에는 볼 수 없지만 파도가 심해지면 주변 바닷물 색이 하얗게 변하면서 그래서 백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칠 때만 드러나는 특성상 섬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한국의 관할 수역입니다. 한국 정부는 1952년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선언 일명평화선을 선포하면서 이어도를 한국의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이어도 위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종합과학기지를 설치했고 지금도 7명의 연구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영토로서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했을 당시부터 이어도의 중요성을 간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미 1938년에 이어도 위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죠. 일본인들의 치밀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반면 중국은 1963년에야 비로소 이 해역을 측량하고 조사하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중국의 영토라고 선포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한국의 관할 수역인 이어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아래에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68년 유엔 아시아개발위원회는 동중국해, 대륙붕해 자원 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2004년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 우드로 멀슨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이미 1952년에 한국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킨 상황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오키나와 앞에 이르는 7광구를 한국 땅이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으로 7광구의 위치를 보면 일본 쪽에 더 가깝게 붙어 있음에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국제해양법 덕분입니다. 당시 국제해양법은 대륙붕이 어느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누구 땅인지를 결정했는데 7광구는 제주도에서부터 한 덩어리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거리상으로는 칠광구와 더 가까울지 몰라도 칠광구와 오키나와 사이에는 600m 깊이의 거대한 해구, 즉 바다 골짜기가 있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제해양법상 한국 땅이 명확한 상황에서 일본은 1978년 한국에게 공동개발을 제의해옵니다. 그리고 공동개발조약에 체결됐는데 이 조약은 만일 석유가 발견되면 한국과 일본이 반반씩 나눈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당시 한국은 국제법적인 영토의 근거만 있었을 뿐 석유를 탐사할 기술력도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요. 이때부터 칠광구의 이름도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은 담사를 시작했고 시추에 이르렀는데요. 시범적으로 7개의 시추공을 뚫었고 3개의 시추공에서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이제 한국도 산유국 부자나라가 된다는 꿈으로 부풀었고 당시 가요 중 제7광구가 검은 진주라는 노랫말이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1986년 일본이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는 철수해버렸죠. 뜬금없는 일본의 철수에 당황한 한국은 단독으로 개발을 추진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면 1978년에 체결한 조약상 담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하려고 해도 일본이 안 하겠다고 물고 늘어지면 할 수 없는 조약이 체결한 겁니다. 이후 현재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추는커녕 탐사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흘려보내고 말았는데요. 당시 일본이 개발 중단을 선언한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지만 여기에는 일본의 야비함이 숨어 있습니다. 1982년 유엔이 국제해양법을 개정하면서 200캐리 배타적 경제 수억이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즉, 대륙붕의 소유권을 어느 나라와 연결되었는지를 따지지 말고 그냥 중간선을 그어서 반반씩 나눠 갖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새로운 해양법에 따라 제7광구를 그어보면 95% 이상의 7광구가 일본 소유가 됩니다. 지도를 보면 일본이 욕심을 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95% 가까운 광구가 일본 영토로 귀속되니까요. 게다가 1978년에 체결한 한일조약은 50년 동안만 유효한 조약이기 때문에 2028년이면 종료되죠. 다시 말해 일본이 갑자기 공동개발을 취소해버린 것은 땅속에 매장된 석유는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해 반반씩 나눌 필요가 있느냐? 는 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후 일본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7광구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시켜버렸는데요. 일단 한일조약에 따라 어느 일방이 반대한다면 개발할 수 없습니다. 1986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동개발에 응하지 않으면서 7광구의 소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석유공사를 개발 사업자로 지정하고 일본 외무성에 통보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조약 만료 8년을 앞두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이고 아직까지 일본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산유국의 꿈은 지난 2004년에 이뤄졌습니다. 바로 물산 앞바다에 자리한 동해 1가스전이죠. 이 가스전은 1998년 7월 탐사 시추에 성공한 대한민국 최초의 가스 유전으로 채굴 가능한 매장량은 LNG 기준 500만 톤으로 알려졌습니다. 2004년 천연가스와 초경질원유를 생산하면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던 한국도 산유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죠. 이 가스전에서
채굴한 가스와 원유는 해저배관으로 받아 수분을 빼는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친 후 물산 일대의 가정과 기업체로 보내지는데요. 이 동해 1가스전은 대륙붕 담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100%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비록 오래면 가스전이 고갈되어 소멸되고 말지만 이 성공 덕분에 제7광구가 더욱 아쉬워집니다. 이제야 비로소 기술력을 완벽히 갖추었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을 한국 영토로 설정해두고도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한국이 일본과의 제7광구 줄다리기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기민하게 고심해야 할 상황인 듯합니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은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2019년 1년 동안 북한이 쓴 미사일이 총 27발로 조사됐는데 아직 올해가 지나기도 전에 벌써 79발을 쏴댔죠. 도대체 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무차별적인 도발을 감행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북한에게는 분명 그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 9월 15일에 발생한 도발은 좀 이례적입니다. 자신들이 형님처럼 모시는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가 북한은 약 5분 간격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당시 북한은 고도 60km의 미사일을 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뜨렸는데 하루 뒤 놀라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 미사일은 특이하게 열차에서 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른바 철도기동 미사일 체계였습니다. 이는 구소련에서 최초로 도입한 미사일 체계로 달리는 열차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철도가 촘촘하게 깔린 북한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든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철로가 파괴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미사일을 운용하는구나라는 비아냥 섞인 조롱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북한이 열차 미사일을 쏜 지 딱 2시간 뒤 한국에서도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바로 SLBM, 즉 잠수합 발사 탄도미사일이죠.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바다 아래에서 갑자기 물줄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서서히 하늘을 향해 날아오른 미사일은 장장 400km 바깥의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았는데 이는 한국이 역사상 최초로 성공시킨 잠수합 탄도미사일 발사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SLBM을 성공시킨 국가가 됐죠. 사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쏴 목표를 타격하는 SLBM은 고난이도 중 고난이도 미사일로 꼽힙니다. 보통 탄도미사일은 핵무기의 운반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운반체 계에 따라 지상에서 쏘는 ICBM이 있고 바다 아래에서 쏘는 SLBM이 있고 공중에서 투하하는 전략 폭격기가 있습니다. 그중 SLBM은 콜드런치, 즉 고압 증기를 이용해 미사일을 일정 높이 이상으로 쏘아 올린 후 공중에서 엔진이 점화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지지대로 활용할 만한 공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단일의 오차로 발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실패하면 잠수함에 탑승한 요원들의 생존까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자신 있지 않으면 발사하지 않는데 한국은 그 어려운 것은 미션 컴플리트했죠. 이제 심해 어디서든 마음먹으면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비밀 무기가 생긴 겁니다. 한국이 SLBM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해 8월 13일에 취역한 도산 안창호합이라는 잠수함 덕분인데 분명 도산 안창호합은 디젤로 운용되는 디젤 잠수함입니다. 미국의 잠수함 전문가인 H. 1. 서트는 자신의 블로그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이 공개한 도산 안창호합은 미사일 능력의 새로운 여명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쓰기도 했는데 한국의 기술력이 너무 뛰어난 탓일까요? 아니면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한 경험을 높이 쳐주는 것일까요? 외국의 소위 전문가들이
자꾸 한국에게 물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핵잠수함 개발에 성공했느냐고 말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2021년 12월 13일 미국 뉴욕타임스에는 생뚱맞은 핵잠수함 기사가 하나 보도됐습니다. 남한은 아주 오랫동안 핵잠수함을 원했다. 새로운 원자로가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그간 한국은 핵잠수함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슈를 내보내지 않았음에도 미국의 주류 매체가 나서서 이러한 기사를 썼다는 점이 조금 의아했었죠. 내용을 요약하자면 한국 정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에서 4km 떨어진 경주 간포 마을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6,540억 원을 투입해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연구하는 연구단지를 조성 중인데,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수십 년간 반대해온 바로 그것이라는 말도 덧붙여서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미 한국이 개발하려는 원자로의 출력은 차세대 4형통급 잠수함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하다며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비단 뉴욕타임스뿐 아니라 많은 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잠 개발을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윌러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한 인터뷰에서 핵잠수함은 보통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작전하고 장거리 항해를 위해 만드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고,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잠수함 전문가 브라이언 글락 선임 연구원은 한반도 주변의 동해와 서해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핵잠을 개발하기보다는 미사일 방어 체계 등에 돈을 쓰기를 바란다고 분석하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을 공론화한 것도 아닌데 왜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이 먼저 나서서 이미 기술력은 충분하니만이 개발을 하니만이 앞장선 분석을 내놓는 것일까요? 아마 2003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4개월 뒤 조영길 당시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받습니다. 프랑스의 바라쿠다급을 모델로 한국형 핵잠수함 3척을 건조해 2020년까지 실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들은 그는 장고에 빠졌습니다. 이 계획은 그간 노심초사하며 관계 유지에 힘써왔던 미국은 물론이고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 안보의 근간을 흔들 만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죠. 장고 끝에 노 전 대통령은 결국 이 사업을 승인하고 극비사항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2003년의 6월에 6, 2일에 이를 딴 362 사업, 즉 핵잠 3척 개발 사업이 비밀리에 시작됐습니다. 워낙에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항이고 외부로 유출됐다가는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예견됐기 때문에 기자들에게까지 엠바고를 요청했지만 결국 사업은 1년 뒤 종료됐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자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사명으로 이를 특종으로 보도했기 때문이죠. 결국 국방부는 이 기사가 보도된 직후 핵잠수함 개발 계획 자체가 없었다며 전면 부인하면서 관련 조직을 완전 해체시켰는데요. 이후로 십수년간 핵잠 개발은 완전히 없는 일이 됐습니다. 그러다 핵잠수함이 다시금 수면으로 떠오른 것은 2년 전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한국에서는 안보와 관련하여 큰 이슈가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는 그간 한국의 발목을 잡아왔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어 로켓을 발사할 때 고체 연료의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1년 뒤 지침이 완전히 폐지됐지만 당시만 해도 이는 큰 이슈였습니다. 왜냐면 그간 액체 연료만 사용해왔지만 이제 사거리 제한이 없는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2달 후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하나 더 터졌습니다.
당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소식을 전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한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국방부 역시 2021-2025 국방중기 계획에서 사형 통급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미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필수적인 핵연료를 미국이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일반인들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김 차장이 미국에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은 한국에는 독자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한국이 직접 핵연료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해 미국에 이러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요청에 미국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반대해오고 있던 핵카드를 한국이 꺼내들자 당황하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실제 핵잠수함을 만들 능력이 있을까요? 핵무기 탑재가 목적이 아닌 핵연료로 운행되는 핵잠수함을 공격형 핵잠수함이라고 부르는데 공격형 핵잠수함의 가장 큰 무기는 SLBM입니다. 그런데 잠수함이 핵연료용 원자로와 SLBM 발사체까지 탑재할 수 있으려면 최소 3,000톤급 몹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기술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3,000톤급이고 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해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제는 원자로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정익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핵폭탄 상업용 원자로 핵 잠수함 원자로 순서로 난이도가 높다고 말합니다. 핵폭탄은 고농축으로 단순히 농축만 하면 폭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농축 기술만 확보하면 가능하고 상업용 원자로는 핵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 그리고 이를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핵폭탄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이 상업용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수출까지 성공시켰으니 이미 안정적인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핵잠수함용 원자력 기술만 확보하면 되는데 이는 공간에 대한 제약이 심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승조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최고 난이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이 이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을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에게 핵잠수함이 기본 설계까지는 아니지만 기본 연구를 마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 고 물었고 방위사업청장은 공개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라고 말했죠. 절대 아니다라고 딱 끊어 말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밀어볼 때 우리는 그 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연료만 공급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핵잠수함을 설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은 이미 최소 몸체 크기인 3,000톤급을 독자적으로 설계한 경험과 상업용 원자로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2025 국방중기 계획에 사형통급 핵잠수함 도입을 공식화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한미원자력 협정을 먼저 개정하거나 미국의 원료 공급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 협정에서 한국은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군사적 목적의 농축은 제한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20%도 프랑스가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이용해 루비급을 건조해냈기 때문이고 이 20%가 핵잠수함 운용을 위한 최소 수치인 겁니다. 하지만 이 원자력 기술을 미국의 기술이 아닌 영국이나 프랑스, 러시아 등 이미 미국과 다른 방식으로 원자력 기술을 개발한 나라와의 협력은 이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최근 호주에게 뒤통수 맞은 프랑스가
한국과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 등과 관련하여 거래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고 피력해오기도 했죠. 그렇다면 도대체 핵잠수함이 무엇이길래 정부가 비밀리에 개발해야 하고 다른 나라 눈치를 보며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까지 잠수함이라는 존재는 필요할 때만 잠수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필요할 때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것이 기술력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핵잠수함이 등장하면서 필요할 때도 수면 위로 부상할 필요 없이 심해에서 평생을 보내다 심해에서 소멸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즉, 영구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핵연료로 추진되기 때문에 굳이 수면 위로 떠오를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하지만 함부로 만들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실수로 방사능이라도 노출된다면 전 세계 해양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수도 있는 무서운 존재인데요. 국제 정세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작년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핵잠수함 기술 이전 소식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과 손잡고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않은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빠르면 내년부터 핵잠수함 8척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했죠. AUKUS 안보동맹, 즉 호주 AU, 영국 UK, 미국 US 3국이 혈맹에 가까운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이 발판으로 작용했는데 호주의 이 계획으로 치명상을 입은 두 개 국가가 생겼습니다. 바로 프랑스와 중국이죠. 원래 호주는 2016년부터 약 77조 원을 투입해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프랑스로부터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만 미국이 핵잠수함을 지원하겠다고 나서자 이 계약을 파기시켰습니다. 이 계약으로 호주는 프랑스에게 5조 원의 계약 파기 위약금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지만 호주는 이 위약금을 물더라도 핵잠수함을 선택했죠. 중국 역시 이 계획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의 책임 여부를 두고 중국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호주는 중국과 극도의 무역 분쟁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한다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안위가 크게 보장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핵잠수함은 수명이 끝날 때까지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심해 깊은 곳을 유유히 떠돌다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와 SLBM을 쓴 후 다시 가라앉으면 이를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함부로 호주를 건드릴 수도 도발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미국도 호주도 중국도 그리고 바다를 접한 모든 국가들이 핵잠수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방사능 누출 사고입니다. 만약 핵잠수함이 사고로 침몰하게 될 경우 거기에서 유출되는 방사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으므로 누구도 방사능 유출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공격형 핵잠수함, 즉 핵을 연료로 하여 추진되는 잠수함이 한국군에 필요한 이유는 비단 북한 때문이라는 단순한 이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타국의 침략에 의한 전쟁의 폐해는 비단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2022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어떻게 자국의 안보를 책임지느냐는 전적으로 그 국가의 선택입니다. 핵잠수함의 목적은 정보 수집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국가에게 소리 없이 다가가 SLBM 등의 미사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대비하지 않은 국가의 피해가 어땠는지 우리는 한국 전쟁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적으로 수면으로 떠올라 연료를 보충해야 하는 디젤 잠수함은 적국의 군사위성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반면 핵잠수함은 이론적으로 10년 이상 어쩌면 평생 동안 수면 아래에 머무른 상태로 작전 수행이 가능하죠. 물론 잠수함 승조원들의 정신적인 고통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젤 잠수함에 비해 최대 3배 이상 빠른 이동이 가능한 핵 잠수함은 도발을 준비하는 북한 잠수함을 장시간 감시하고 추격해 공격 징후가 보이면 즉각 응징할 수도 있죠. 한국은 국방중기 계획에 잠시 언급했을 뿐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만 어느 순간 국회의사당 지붕이 열리고 지난 8월 중국은 인민해방군 창건일을 맞아 자신들의 항공모함인 산둥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는 장면을 공개하며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중앙TV인 CCTV는 건군절을 맞아 꿈을 쫓다는 뜻의 다큐멘터리 주멍을 방영하며 항공모함 산둥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산둥함의 타이완 해협 통과 모습이 공개된 것은 그때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산둥함 편대가 타이완 해협 통과 중 외국 정찰기를 발견하고 함재기 제-15 전투기 4대를 이륙시켜 대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산둥함은 중국의 두 번째 항모이자 자체 기술로 건조한 첫 번째 항모로 2019년 12월 취역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더욱더 자신들의 항공모함으로 군사력을 과시해왔습니다. 무력을 통한 중국의 대만 압박은 더욱더 거세져 얼마 전 중국군은 대만 앞바다에서 항공모함의 공격 헬기까지 동원해 사격 훈련을 진행해 대만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6일 중국군은 대만과 마주한 푸젠성 앞바다에서 공격용 헬기를 동원한 저공비행 훈련과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대만을 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소속 73집단군 항공여단은 최근 지10 공격용 헬기를 대거 동원해 전투력을 검증하고 조종사들의 전술 능력을 시험하는 훈련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결국 참교육에 나서면서 기세등등하던 중국 산둥함이 대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산둥함은 미국 항모전단에 포위되자 자국 해군에 SOS를 치는 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를 둘러싼 필리핀과 중국 간 영유권 분쟁이 미국과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0월 말 기세 좋게 서태평양에 진출한 중국 국산 항모 산둥호는 곧 필리핀 서부 해상에서 훈련 중이던 레이거노 항모전단과 하와이에서 출발해 일본 남부 해역으로 온 칼빌스노 항모전단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버렸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산둥함은 지원병을 요청하는 SOS를 쳤고 중국 해군은 서둘러 6척의 해군 함정을 급파했습니다. 또 항모함호를 위해 HUK 전략 폭격기 등 48대의 각종 군용기들을 출격시켰다는 후문입니다. 대체 왜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먼저 당시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부산항에 머물던 레이거노는 필리핀 지원을 위해 10월 19일 남중국해로 갔습니다. 중국의 산둥호도 맞불을 놓기 위해 10월 26일 대만 남부 바시 해협을 거쳐 필리핀 동쪽 해역으로 진출했습니다.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루손섬 동쪽 필리핀해에서 함재기 이착륙 훈련 등을 진행하며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 과정에서 일본 남부 해역으로 칼빈스노 항모전단이 들어오는 걸 확인한 겁니다. 미국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샌디에이고에 정박 중이던 칼빈스노를 조용히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두 개 항모전단 체제를 구축해 중국과 북한이 이 틈을 이용해 준동하지 못하도록 견제에 나선 겁니다.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기록을 보면 이때 중국은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0월 28일 낮 북해함대 소속 전자정찰함 진싱호가 다급히 오키나와를 거쳐 일본 남부 해역으로 진출했습니다. 뒤늦게 칼빈스노 동향 감시에 들어간 것입니다. 10월 29일 오전에는 배수량 1만 3천 톤인 대형 구축함 난창호가 전자정찰함 보급함을 대동하고 일본 가고시마 서쪽 바다를 거쳐 서태평양에 진출했습니다. 10월 30일에는 미사일 구축함 탕산호,
미사일, 호위함, 웨이팡호도 합류했습니다. 중국은 총 3척의 항모를 건조했지만 첫 항모 랴오닝호는 장기 수리에 들어가 있고 세 번째 항모 푸제노는 아직 시험 항해 단계입니다. 실제 운용되는 건 산둥호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가용한 대형 구축함과 호위함 등을 보내 칼빈스노 대응에 나선 겁니다. 심지어 얼마나 놀랐는지 중국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전략 폭격기와 전투기도 대거 출동시켰습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략 폭격기, 전투기,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등 48대가 대만 남쪽 해상으로 출격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한 중국 군사 블로거는 11월 3일 포털 사이트 왕이에 올린 글에서 필리핀에 있는 레이거노와 일본 쪽 칼빈스노가 대만을 사이에 두고 남북에서 산둥호를 협공하는 형국이라면서 자칫 산둥호가 포위 섬멸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썼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화들짝 놀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레이거노와 칼빈스노 항모는 합쳐서 함재기 숫자가 150대를 넘습니다. 칼빈스노 항모에는 중국이 두려워하는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C도 있습니다. 기껏 30대 전후의 제15 함재기를 보유한 산둥호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중국 스스로도 항모 성능이나 작전 능력 면에서 큰 격차가 있다고 인정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증원 요청을 보냈던 것인데요. 미국은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지중해 포드호와 아이젠하워호 항모전단을 배치했습니다. 이란, 레바논 등이 가세해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동시에 미 본토에 있던 칼빈스노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보내 레이거노와 2개 항모전단 체제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2개 항모전단이 기본 전투 편제라고 합니다. 한 척이 전투 태세일 때 다른 한 척은 보급, 함재기 정비 등을 하면서 항상 전투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중해와 인도태평양 양쪽에 각각 2개의 항모전단을 배치했다는 건 실전 태세라는 걸 의미합니다. 미군 지휘관들이 자주 언급하는 파이트 투나잇 파이트 터나이트 상시 전투 태세인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팔레스타인 전쟁이 반가울 겁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까지 2개의 전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만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면 3개의 전선이 됩니다. 미국이 2개의 전선에 동시에 2개 항모전단 체제를 구축한 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총 11개의 항모전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파파로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는 사이 중국이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주의력이 분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와 국방부 어디서도 인도, 태평양 지역의 긴급한 상황과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소홀한 모습을 보지 못했다. 지중해에도 서태평양에도 2개의 항모전단이 배치돼 있다. 조금도 주의력이 분산돼 있지 않다. 이것이 필리핀 근해에서 벌어진 중국 산둥호 굴욕의 전말이며 미국 항모 울렁증이 도진 중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만 언론은 2개의 미국 항모전단의 위력에 겁을 먹은 산둥함이 다급히 증원을 요청했다. 며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중국이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왜 죽었다 깨어나도 미국의 항공모함은 따라잡지 못하고 이 굴욕을 당하는 것일까요? 군사문제 전문가들은 중국 항공모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 항공모함은 고철이나 마찬가지다. 구소련제 항공모함들의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첫 국산 항공모함 산둥호를 내세워 항모 전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구소련제 항공모함이 가진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미국의 항모 전력을 따라잡기는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게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키 점프대에서 이륙하는 항공기들은 속도와 양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 이륙 중량을 달성하기가 매우 힘들다. 기본적으로 항공기의 능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미 항모처럼 캐터펄트를 사용하면 항공기에 충분한 속도를 줄 수 있어 최대 이륙 중량으로 이륙할 수 있다. 이 캐터펄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는 미국 말고는 없다. 미 항모에는 캐터펄트가 있지만 중국에는 없습니다. 더구나 중국 항모의 함재기인 J-15는 우수하긴 하지만 항공 전자장비나 무장 측면에서 미국의 F-35와 차이가 큽니다. F-18에 이어 미 항모의 주력 함재기로 자리 잡고 있는 F-35C는 지난 10년간 가장 저평가된 항공기이며 항공전자장비 측면에서 F-22와 비교해도 부족한 부분이 없고 전투행동 반경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러니 중국이 여전히 미국의 항공모함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며 미국의 항공모함이 둘러싸기만 해도 경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최근 대만군은 중국 항공모함에 대한 대용으로 5번째 스텔스 초계함을 진수하면서 중국의 압박에 대응했습니다. 첫 튀장급 스텔스 초계함인 튀장함은 2014년 건조돼 2015년부터 운용되고 있으며 튀장함의 후속함으로 2020년 말 진수된 타장함도 현재 실전 배치된 상태입니다. 대만 국방부는 2026년까지 총 11척의 터장급 스텔스 초계함을 진수하도록 주문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번에 진수한 스텔스 초계함은 길이 60.4m, 배수량 685T의 선체로 최대 40노트 74km 속도로 기동할 수 있으며 최대 작전 반경은 1800캐리 3033km에 이릅니다. 또 슝펑 2및 승평 3대함 미사일, 해검 중거리 대공 미사일 76함포, T-74 기관총, MK-15 팔랑스 근접 무기 시스템 CIWS 등을 탑재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에서 획기적인 스텔스 초계함 신기술이 공개돼서 글로벌 방산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주멀트급 구축함입니다. 길이가 무려 180m에 달하지만 적 레이더에는 작은 고깃배로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군함 자체가 스텔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처럼 전략적인 장점이 많아 중국 등 주요 나라들은 스텔스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과학자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스텔스 패널이 우리 해군 함정 일부에 설치돼 성능 시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스텔스 패널 방식은 선체 외부에 스텔스 도료를 칠하는 방식과 달리 단단한 패널을 붙이는 방식인데 이 패널 속엔 레이더 탐지 신호를 흡수하는 필름 2장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연구단에 따르면 이 패널은 광대역에서 레이더 탐지 신호를 90% 흡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주요 전력에 스텔스 기술을 적용할 예정으로 이 기술이 앞으로 무인기나 전투기에 활용될 전망인데요. 페인트처럼 칠하는 게 아니라 붙이기만 하면 되고 광대역에 걸친 레이더 탐지 신호를 90%까지 흡수할 수 있다고 하니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저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패널을 한국 과학자들이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어냄에 따라 우리 해군 함정의 성능 역시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전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